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속내와 뭐 국민 인식 뭐 이 부분도 이따가 조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그 회동 이후도 또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상황. 앞으로 좀 가장 큰 뇌관이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면담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특검 이탈표 발생 우려를 또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원들이 지금까지 믿어줘서 고맙고 다만 생각이 바뀐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의원들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대통령의 이렇게 말씀한 속내가 궁금해요. 대통령 지금 이 부분 속내가 어떤 뭐 거라고 제가 될까요? 이 대통령은 이럴 것이다라고 예. 전할 수 있는 위치는 전혀 아니고요. 네. 다만 저 스스로 해석하기에 특검 가지고 날 협박하지 마라 예.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음흠. 왜냐하면 뭐 친한계가 20명이든 예. 뭐 몇 명이 더 있든 말든 간에 이 이탈표 8명이 나오는 순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소위 말해서 보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겪었던 것보다 더 심한 배신자 프레임에 낙인이 찍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가 본인들의 협상력이나 발언권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거 8표 나올 수도 있다. 예. 라고까지가 그 마지노선인 거지. 막상 이게 넘어가 버리면 설령 이 8표가 친한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온 국민이 그때는 최병천 소장님 말씀처럼 이건 한동훈 대표가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총선 때와 전당대회 때 그리고 지금 100일이 지난 지금 본인의 인기나 지지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건 뭐 기정사실인데 네. 여러 언론이나 여론조사도 지적하고 있고 긴가민가하던 보수 지지층이 이제 완전히 그래도 어떻게 대통령과 영부인이 좀 뭐 미덥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재명과 민주당 손에 넘겨주느냐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 오히려 특검이 통과 안 되도록 길을 쓰고 막아야 될 사람이 한동훈 대표라고 보고 있는 거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특검 이탈표나 이런 걸로 지금 한 대표가 대통령실로부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라. 나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예. 이거에 동조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실제로 소장님은 그 이제 뭐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는 뭐 정치부 기자들도 있고 그런데 네. 전망이나 우리 한 대표가 어떻게 할지 앞으로. 저는 지금 이제 한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선까지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선의로 이해한다고 치면 보수 입장에서 이제 보수의 정권제 창출이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그 이 정치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회담 제안을 했는데 곧바로 오케이를 했거든요. 그거를 왜 하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뭐 기자들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랑 차별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랑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이런 견해도 동의하지 않고 이런 견해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은 일종의 여당 내 야당 역할. 근데 여당 내 야당 역할은 야당 내 야당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약간 제3의 스탠스를 취하고 좀 이제 좀 길게 보고 가려고 하는 걸로 저는 예상되기 때문에 방금 장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찬성할 가능성 거의 뭐 매우 낮다고 봐야 되고 본인이 여러 차례 그걸 말도 했어요. 뭐 동의하지 않는다. 예. 뭐 나는 견해가 다르다. 그런 얘기는 뭐 이 재보선 기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우 이제 확률이 매우 낮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지난번 그 영수회담도 그랬었지만 서로 대치국면만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서로 이제 견해 차이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아직 뭐 날짜가 정해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나면 오히려 견해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더 근데 중심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보수층의 입장을 좀 고민한다고 치면 네. 이 특검이라는 칼을 어차피 못 뽑아요. 예. 그렇지만 아무리 본인의 협상력이나 주도권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못 뽑는다고 저희 같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예. 자꾸 특검이라는 단어를 무대에 올리면서 친한계 인사들이 방송 나와서 특검 통과될 수도 있다, 이탈표 나올 것 같다라고 말하며 변죽을 울리고 네. 소위 말해 특검으로 대통령을 협박하는 게 이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통과는 안 시킨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이미지에 예. 사실 제가 아까 살모사 정치라고 했는데 예. 좀 선을 넘어서 예를 들면 국민과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한동훈 대표가 쓴소리 해라. 라는 기대까지는 있는지 몰라도
야 저렇게 살모사처럼 이빨을 드러내라는 건 아닌데 독리를 드러내라는 예. 건 아닌데 계속 그 독리를 물진 않지만 그 독모든 특검이라는 독리가 번들번들거리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속됐을 때 과연 한동훈 대표에게도 과연 바람직한가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친한계 스피커들이 대통령실이나 친윤계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탈표가 이미 4표가 나왔고 예. 기권이라든가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실이에요. 누가 뭐 부추기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두 번째는 그 아마 여론조사도 봤을 것 같은데 그 우리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등등을 참고하면 알 수 있는 한국갤럽이라든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은 대구 경북 유권자에서도 더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게 무슨 뭐 진보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슈로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정말 뭔가 이렇게 너무 많이 둔감한 거고 이 핵심 코어 지지층 보수 핵심 코어 지지층도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고 뭐 이렇게 뭐 조중동에서도 뭐 사설로 그런 걸 우려할 정도인데 지금 그런 거에 너무 둔감한 거 아닌가라는 견해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이미 여론에서도 뭐 대구 경북 포함해서 이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을 그거를 그냥 저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네. 그러나 이게 대통령의 부정 지지율과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비율이.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층 응답이 낮은 상황에서 네. 엄연히 존재하는 심각한 현실이지만 이거를 그래서 특검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특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군부를 떼우는 게 과연 그 여론 무마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오히려 우리가 같이 똘똘 뭉쳐서 뭐 돌파를 하든 아니면은 원내와 상의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뭐 사과해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입장을 설득을 해내든 뭐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꾸 이 야당식 특검에 동조할 수 있을 것처럼 군부를 떼우는 게 최병천 소장이 말한 나쁜 여론을 오히려 계속 또 유지시키고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은 이거를 그러니까 실은 국정 운영은 지금 용산이 하는 거잖아요. 한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은 한동훈이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체제인데 그리고 이 얘기 나온 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점점 이제 그리고 뭐가 계속 더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도 얘기들을 뭐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도 실제로 진도가 나간 건 없는데 너무 뭐 이렇게 할 생각 있는 건가요? 뭐 이 할 김건희 생각에 여사와 관련된 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실무적인 준비가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알고 있고요. 특별감찰관은 오늘도 이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동훈식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주위를 설득해서 내 편을 늘려가면서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감찰관 야당이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안 해도 우리가 절차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서 바로 이건 원내 사항이고 의총수장은 나다. 그리고 북한이 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러모로 천천히 경청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추 대표가 이렇게 브레이크 걸어버리면 한 대표가 추진 못해요. 근데 이게 말로 지르기만 하고 그때그때 여론의 바람에 민감한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고 차기 주자 중에 한 사람이고 정치평론가는 그때그때 여론 보고 유튜브 댓글 보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할 수 있지만 여당 대표가 가지는 발언의 무거움이 얼마나 중요한데 실무로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원내대표 설득이나 동조조차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지르고 보고 원내대표가 반발하고 성과가 안 나오고가 지난 100일 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에 뭐 이 상태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느냐 저는 용산도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뭐 그게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국정을 쇄신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특정 그 비서관 실무진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좀 더 넓은 국민들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마지막 이제 남은 반환점 돌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국민과의 뭐 기자회견을 더 하시든 뭐 인사와 관련해서 정말 굵직굵직한 개각이 있든 뭐든 그런 어떤 고민들이 반영되어서 국민들께 전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나 다만 당에서도 여당이 언제까지 평론하듯이 그러니까 비주류 평론가 평론하듯이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실제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당내 갈등만 불거지고 끝.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
말씀 요 얘기만 딱 예. 살짝만 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건 대통령실이 안 움직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특별감찰관이 됐건 제2부수석실이 됐건 그리고 그 두 가지 말고도 지금 거론되는 것들이 뭐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됐건 선거 개입 문제가 됐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실은 그 행위 기본 주체는 용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누가 뭐 평론을 하냐 안 하냐와 아무 관계없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2부속실 설치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만 추천되면 국회에서 합의했을 때 언제든 받아들이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고 플러스 알파는 아직은 없는 건가요? 뭐 그 외에 사실 도이치모터스 불기소는 법적으로 결정이 난 것인데 예. 국민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불기소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뭐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공식적인 활동은 많이 자제하고 있고 예. 그러니 여론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안 좋고 힘들 때 이거를 같이 어떻게 넘어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당에서 당 대표와 일부가 당 전체 의견도 아닌데 안 좋은 여론에 호들갑 떨면서 더 저는 장작에 불에다가 장작을 집어넣고 있는 게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담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제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라고 해서 전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좀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김건희 여사가 좀 많이 지쳐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혹시 뭐 우리 김 여사 사정도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조금 알고 계신지요? 뭐 아무래도 건강이 좋을 수는 없겠죠. 네. 뭐 지속적인 음해의 대선 경선 때부터 시달렸기 때문에 저는 뭐 또 전 정부 이야기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때 보여줬던 행태와 비교하면 뭐 혼자 1호기를 타고 가서 대통령실 직원들 이끌고 인도 방문하고 이런 거 지금 네. 검찰 수사 중이잖아요. 뭐 관봉권 의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비하면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이 악마 프레임과 마녀 사냥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이 정도 공세 특히 뭐 대선 때부터 있었던 줄리 공세라던가 이런 가짜 뉴스에 사람이 몇 년을 시달리는데 건강하고 상황이 좋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당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이고 이렇게 억울함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그냥 언론에다 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하는 한동훈식 정치로는 해결을 이끌어내긴 더 힘들다. 오히려 갈등만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더 들 수밖에 없네요. 어제 한 가지 또 장면이 좀 주목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 우리 면담 이튿날이었는데 현역 의원들 한 20여 명 긴급 소집해서 만났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새 과시하는 거죠. 세과시. 뭐 이 재보궐 선거 이전이었나요? 이후였나요? 한번 했던 사람들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한 것은 새 과시고 일종의 특검 협박입니다. 내가 이 정도 숫자 협박이. 있으니 특검 통과시킬 수도 있다. 나 계속 홀드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친이 친박 개파 갈등으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보수 정당이 거의 한 15년 고생했죠. 예. 그 여파로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다 구속도 됐었고 탄핵도 당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개파 갈등을 끌어올리는 게 금기시되어 있어요. 친윤들도 정권 초에 상당히 조심을 많이 했었고 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한이라는 개파를 만들어서 특정 개파 국회의원들끼리 회동을 계속하면서 세가시하는 거는 정말 전형적인 여의도 구태 정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특검 협박의 용도로 이런 세가시를 한다는 거 구태이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 살모사 같은 정치가 아닌가. 사실은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뭐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락을 가장 많이 주고받던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 한동훈 대표이고 예. 뭐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만 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관계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장관까지 하고 그렇게 컸으면서 이제 와서 저렇게 자기 개파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향해 설득하고 조율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협박을 한다는 거. 저는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살모사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님이 또 당내 그 국민의힘 좀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뭐 아무래도 제가 지금 예. 당 밖에 있지만 자주 연락들이 오죠. 여러 의원님들과 뭐 친윤계 의원들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최고위원 활동하면서 당 활동을 같이 오래 했으니까요. 대선부터.
근데 이제 친윤계 의원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자기들이 포문을 열고 이 한동훈 대표 말을 받아쳤을 때 이게 진짜 친이 친박 갈등처럼 개파 갈등이 확전돼서 당이 정말 흔들릴까 깨질까 고민하는 그 솔로몬의 진짜 엄마 같은 고민들이 적어도 오히려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이틀 전에 면담과 어제 그 친한계 만찬 이후로 지금 언론 인터뷰에 나서고 입장을 내는 친윤계 의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구미을의 강명구 의원이나 네. 또 강승규 의원이나 이분들이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그동안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대표를 비판 잘 안 했던 분들이에요. 또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도 연일 한동훈 대표한테 포문을 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서 이게 개파 갈등으로 정말 꽝 붙어버렸을 때, 이거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도 손해가 나고 동력 손실이 있지만 당이 깨지면 그 20명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새 당을 만들어서 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금씩 이 열기를 빼는 톤 다운을 하는 예. 양측의 약간의 양보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일 특검이 진짜로 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무력화돼서 통과가 됐다 하면 이후에 여건상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소장님부터. 아니 지금 한동훈 대표 본인은 지금 여러 차례 특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예. 아마 장예찬 최고위원도 알 거로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친한계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일단 모양새가 그렇죠? 좋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죠. 지금 여권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눈높이도 있고 예. 그 사이에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 대표한테 계속 뭔가 메시지는 날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뭐 한남동 라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국정 기조의 일부 부분적인 문제, 특히 이제 의대 그 정원을 둘러싼 문제 이런 거는 요거들을 제시하고 특검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진짜 문제는 그것이 친윤계 일부가 뭐 어떤 악의를 가지고 표결을 하든 아니면 그냥 그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아니면 개인 의원들이 국힘 의원이 표결을 하든 실제로 표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당연히 그러면 이제 특검이 통과되는 거죠. 특검이 통과되면 이제 민주당이 하는 내용으로 특검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아까 뭐 솔로몬 재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큰 내분에 빠지겠죠. 그것이 뭐 누가 그 표결을 했든가 무관하게 저는 좀 이제 친윤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잠깐 했지만 2016년 국민의힘에서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의 문제는 이게 박근혜 책임이 더 컸는지 우리가 자로 딱 재가지고 이렇게 저울로 재가지고 유승민, 김무성 책임이 더 컸던 건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더 컸던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평가는 그 권력의 크기랑 책임의 크기가 연동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도 당연히 윤석열 정부지 한동훈 정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력의 크기만큼 그게 뭐 7대 3인지 8대인지 5.5대 4.5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는 고작 20명 살짝 넘는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당내 파워에서. 그럼 나머지 한 80여 명의 지분은 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중립지대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배째라 컨셉 아니냐 지금. 야 김건희 여사 너 한동훈 너네 이거 특검 못하잖아.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죠. 지금 원래 정치에서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특별감찰관이나 그 제2부속실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한 지도 거의 한 5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는 판국인데 그래서 이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양쪽 모두 제가 보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최병천 소장님 말씀도 일견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르니까요. 예. 그런데 어쨌든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적어도 보수층 내부에서는 이 갈등 자체에 대한 피로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예. 총선 때부터 이어져 왔고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유난 갈등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상수입니다. 남은 임기와 권한과 권력이. 네. 당 대표는 변수죠. 그러면 저는 당 대표가 쓴소리를 하고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 상수에 맞춰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예,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크기를 계속 의도적으로 키우는 게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게 만약 중립지대가 됐든 누가 됐든 우발적으로 특검이 통과되었다고 쳐도 예.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발적이었어라는 한동훈 대표의 변명은 안 통할 겁니다. 변명은 안. 그러니까 오히려 도시락 싸들고 특검 말려야 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인 거예요. 통과되는 순간 한동훈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이재명에게 넘겨줬다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원론적으로는 최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 더 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근데 보수는 탄핵이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뭐 후무는 모르겠고 전무한 트라우마를 겪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았지만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안 나서 탄핵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옷고 치르고 돌아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 코어층에서는 그때의 탄핵에 대해서 야 그걸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 그래서 그걸 주도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안 풀렸어요. 예. 보수 내부에서 특별한 몇몇 케이스 말고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와 탄핵에 대한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과 탄핵의 여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아무리 윤석열 정부 인기가 없어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한 거부 정서가 실제 그 국면에 가면 정치적 분석 이상으로 되게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약간 보태면 저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탄핵 문제는 완전히 별개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방금 뭐 얘기도 했었지만 탄핵이 동의가 되려면 보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2016년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이 122명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당시 123명이었거든요. 근데 123대 122명이 아주 한 명 차이밖에 안 나왔지만 결국 통과가 됐어요. 22명 이상이 이탈을 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실은 당시 그 기억하겠지만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87%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누구누구의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어떤 민심의 흐름이 작동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민심의 흐름이란 보수 유권자 일부가 거의 반 가까이가 넘어온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당시 대구 경북에서도 과반이 넘었었거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내부에서는 방금 장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야 지난번 했더니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 상처가 이어지고 있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이제 아무래도 뭐 진보 쪽이랑 보수 쪽이랑 다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이러저러한 양쪽 다 못 믿어온 게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간신히 0.73으로 이겼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한동훈 대표가 됐건 친한계가 됐건 그중에 일부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런 공감도 제법 훨씬 더 넓은 것 같고 그러나 탄핵은 동의하는 사람 제법 현저히 낮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되더라도 탄핵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제법 거의 매우 낮다. 여기서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또 메시지를 하나 내서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부산 범어사를 어제 찾았는데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굳은 결심 뭐 내지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데 어떤 좀 생각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까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 매우 어렵잖아요. 야당이 앞에서는 뭐 동행명령장 들고 한남동 관저까지 찾아와서 뭐 난동을 피우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당 차원의 방어나 이런 건 거의 없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뒤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느낄 수도 있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데 내가 뭔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거나 개혁 과제를 접거나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나타낸 것 같고 이게 이제 많은 정치권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는 타협이다. 한동훈과도 적당히 타협해야 되고 타협해야 된다라고 계속 조언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조중동 사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큰 핵심 줄기도 그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알고 또 동의도 해요. 저도 정치권에서 정치평론으로만 10년 동안 밥 먹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적 타협을 하는 성격이었으면 지금의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대통령이 됐다고 인간 윤석열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이 타협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 길 끝에 있는 개혁 과제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대한민국에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를 봤을 때 저와 같은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나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다수 국회의원들은
어려운 길이라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전 재정이라던가 뭐 이 의료개혁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 의료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려워도 정치적 상황이 좀 거치고 나면 국민들에게 그래도 할 일을 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돌을 맞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돌 맞다가 쓰러지게 생겼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돌을 좀 안 맞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정무적인 스핀 닥터로서의 관점은 맞을지 몰라도 거기서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큰 철학이나 신념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이 대통령의 어떤 범어사 발언에서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하고 있다거나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조중동이 왜 비판하는지도 알아요. 정치가 타협이 맞죠. 일정 부분은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100걸음 갈 거를 50걸음 가더라도 일단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도 제가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분이었다면 대통령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바꾸라 타협하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갈 사람들은 같이 돌을 맞으면서 개혁을 가는 건데 근데 적어도 여당이라면 정권 교체를 같이 한 동지들이라면 우리가 그거 모르고 대통령을 모셔와서 정권 교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쏟아지는 돌팔매를 맞으면서라도 어려운 길을 같이 가는 게 정치권에 아무리 의리가 없다지만 지켜야 될 의리이고 신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 소장님이 계속해서 국민 인식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그 최고위원님은 좀 그 한남동 라인 관련해 가지고 좀 그 부분을 또 좀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대 최저치에 좀 머물고 있고 뭐 대통령의 어떤 그런 고집과 그리고 굳은 어떤 신념 이게 뭐 나중에 봤을 때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혹시나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적어도 외교 관계라던가 대외 경제 지표 등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에서 결국 추진하는 개혁 과제들이 후에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타협을 할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 더 자주 소통하고 더 자주 설명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 도는 무렵에 언론 보도 보니까 국민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잦은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은 아니더라도 잦은 소통과 설명을 대통령이 진솔하게 직접 하는 것들은 더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아까 전에 우리 계속해서 강준만 교수님이 이제 썼던 한 몇 달 전에 썼던 칼럼 중에 제목이 뚝심의 리더십인데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 시절이나 또는 이제 뭐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충성인다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수사라든가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는 좀 좋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뚝심의 리더십인데 그때는 권력과 맞서는 뚝심이었어요. 근데 이미 권력의 1인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로 보이는 거냐면 여론과 맞서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닐 때는 권력과 맞서는 뚝심이지만 지금 1인자가 된 다음에 이 여론에 대해서 나는 돌을 맞아도 가겠다는 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나는 여론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칙, 어떤 신비스러운 뭐 진실 등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든 말든 쭉 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갤럽이 조사된 모든 걸 통틀어서 임기 절반이 안 돼서 20%대 약간 레임덕스러운 지지율이 된 거는 윤 대통령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런 약간 객관적 현실에 둔감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권 이슈를 정무적 이슈와 정책적 이슈로 나누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려워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 이렇게 되는 거는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포방했던 게 3대 개혁이었어요. 그게 2022년 11월쯤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약간 우왕좌왕하다가 그때 지지율이 실제로 올라갔어요. 당시에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꾸준히 봤는데 3대 개혁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인데 그 연금개혁이나 교육개혁이나 노동개혁 중에 상당 부분은 뭐 이렇게 뭐 연도를 살짝 바꾼다든가 뭐 주 50 몇 시간이나 한다든가 이런 논란 해가지고 실제로 그들은 법안도 발의가 안 됐거든요. 원래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당의 FM은 뭐냐면 소수 여당이라 하더라도 법안을 내가지고 여당이랑 한바탕 붙어가지고 그 개혁의 당위성을 가지고 실은 제압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표결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지난 총선 복귀해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더 시끄러워진 이유는 그런 게 너무 없기 때문이다. 옛날에 자민당, 일본 자민당이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어도 경제는 자민당이 더 낫다라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제 용산 또 특히나 이제 친윤 윤 대통령제랑 가까운 쪽이니까 정책을 벼려가지고 이슈를 제기해야 된다. 그게 저는 윤 정부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언이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에서 의료개혁 문제가 지나치게 불거지다 보니 예. 다른 이슈들이 좀 의료개혁에 묻히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료개혁은 이제 정책 이슈를 넘어서 정무적인 이슈까지 번져버렸기 때문에 네. 오히려 최 소장님 말씀처럼 의료개혁이나 다른 정무적 이슈를 좀 묻을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노선이 나와야 된다는데 제가 크게 공감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실은 거시경제라던가 대외경제를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다. 지표도 좋고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경기 사이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이클을 떠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 자체는 예. 세계적으로 되게 호평받고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안 알려진다라는 아쉬움을 정부 쪽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데도 좀 더 역량을 투입해야 될 것 같고 좀 굵직한 경제 아젠다를 선점해서 단순히 이제 허리띠 졸라매서 건전재정으로 칭찬받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예.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칠까 뭐 이런 부분에 민생 정책을 펼칠까에 대한 좀 굵직한 한 방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에도 동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건데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후박했는데 건전재정은 똔똔이 돼야 되거든요. 적자 재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는 60조, 현재는 30조 정도가 네.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세금을 더 깎고 있는 거여서 뭐 저는 개별로는 뭐 토론의 여지가 있는 세금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전의 기준이 문재인 정부 때와의 전임 정부 때의 아무래도 비교인 것 같습니다.